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가 뒤바뀌게 되면서 한국 무기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거센 공세에 밀린 러시아는 동북부 하르키우주에서 사실상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이고르 코나신코프는 우크라 공세에 밀려 바라클리아와 이지움에 배치된 부대를 재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러시아가 임명한 하르키우주 행정부 역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러시아로 대피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지움과 바라클리아는 하르키우주 내 핵심 요충지로 특히 이지움은 도네츠크주로 향하는 길목 도시이기에 러시아가 지난 4월 점령한 뒤 돈바스 공세를 위한 보급 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바라클리아를 점령한 데 이어 이번 러시아의 발표 수시간 전에는 쿠피안스크까지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연설에서 9월 초부터 약 2,000케미가 해방됐다고 하였는데 8일 연설에서 밝힌 1,000케미에 비해 이틀 만에 갑절이나 더 되찾은 것입니다. AP통신은 현재 상황이 이번 전쟁 들어 키이우 수성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성과이자 러시아의 가장 큰 패배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군사작전 전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데요. 푸틴은 전선유지 병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또한 육지보급로 차단으로 인한 병참난항으로 기존 전략에서 장거리 미사일 포격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40km 떨어진 벨라루스의 지아브로브카 비행장에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들이 집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매체는 이 비행장 상황의 분석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한 미사일 공격들이 있을 가능성뿐 아니라 러시아가 몇 주 뒤 우크라이나에 대량 미사일 공격을 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러시아는 약 3,457개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으며 점점 더 많은 민간인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주택가를 파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최근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의 배치를 서두르고 있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맛의 시험 발사 횟수도 크게 늘리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은 대공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의 중요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일 러시아가 최근 흑해 전략적 요충지인 지미니 섬을 향해 공격한 것과 맞물려 우크라이나의 정교한 대공방어 시스템 지원이 절실해졌다고 보도하였으며 지난 7월 미국에 방문한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는 자녀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공 시스템에 그 해답이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수도 키이우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미콜라 지르노프 대장은 우크라이나 일간지 아미인포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보유한 미사일과 공중무기를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하는 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NATO 회원국이 사용하는 첨단 시스템이 아니라 옛 소련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큰 한계. 지르노프 대장이 언급한 나토 회원국들의 첨단 방공체계, 그리고 영부인이 지원을 요청한 방공 시스템은 바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3입니다. 패트리어트 3는 현재 서방 진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하층 방공체계인데요. 미국 스텔스기와 탄도미사일을 대비해 방공체계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러시아와 달리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방공망에 의지해오며 그동안 개발을 미뤄왔었습니다. 특히 독일이 추진했던 MEADS의 실패로 유럽산 지대공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막을 내렸는데요. 당초 MEADS는 미국과 NATO 주요 국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해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를 대체하고자 1990년대에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공동 개발에 참여했었던 프랑스가 1996년 갑자기 탈퇴하더니 2008년에 이탈리아가 프랑스와부터 아스터 미사일의 지대 공용인 SAMPT를 공동 개발하러 가버리고 2011년에는 미국 정부가 예산상의 이유로 MEADS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다 유일한 개발 투자국인 독일마저 최종 도입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언제쯤 배치가 될지 의문입니다. 2014년에는 폴란드의 지대공 미사일 사업에 제한되었으나 프랑스, 이탈리아의 SAMPT에게 밀려 조기에 탈락해버리는 수모까지 겪었는데 이후 SAMPT도 고배를 마시고 결국 패트리어트 3가 최종 선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대규모 수출을 기대케 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경쟁자라 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3가 최근 급증한 수요와 더불어 자체적인 결함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빠른 시기에 도입을 원하는 나토 회원국들의 시선이 천궁2로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기 많고 성능도 좋다는 패트리어트 3는 현재 어째서인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다연장 로켓포인 공격용 하이마스는 주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 3에 대해서는 오히려 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매체 디펜스원의 기사 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주지 않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통해 미 국방부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해야 하기에 지원하지 않을 예정. 우크라이나 군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교육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 사실상 전쟁이 끝날 기미 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의아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현재 나토 연합국 가운데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가 PAC-3을 운영하고 있고 EU 역시 우크라의 서구식 무기 및 장비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해 대대적인 훈련 지원을 하기로 한 상태라 시스템 교육이 오래 걸린다는 미국의 발언은 핑계로 밖에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뤄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지원은 결국 자체적인 시스템 결함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AC-3는 실전 및 성능 평가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제임스 마틴 센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패트리어트는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2018년 3월 예멘 후티 반군은 리야드에 미사일 7발을 발사하였으나 사우디의 PAC-3는 하나도 요격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1991년 사우디 다흐란에서 28명의 미군이 사망했던 것과 같은 이유인 패트리어트의 소프트웨어 문제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미국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죠. 또한 지난해 엘라베마주 헌츠빌에 있는 PAC-3 미사일의 6번째 실험이 시험과 하드웨어, 장비의 고장으로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2022년 3월 7일에는 2기의 패트리어트가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면서 한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한 펜타곤의 주요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했었죠. 상황이 이런지라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군축협회는 프로그램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PAC-3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지막 4번의 요격 시험에서 실패하였는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총괄하는 로널드 카디시 중장은 PAC-3의 안정성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PAC-3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LTAMDS를 개발하여 PAC-3 개량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군사매체 MEI75의 8월 9일 기사에 따르면 패트리어트를 이미 배치한 모든 국가에서는 레이더 시스템을 현재 미군과 함께 시제품으로 운영 중인 새로운 LTAMDS 구성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미 테크놀로지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새로운 미 육군에 개량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시험이 실시했다고 하였죠. 문제는 PAC-3 개량이 최우선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기존 PAC-3의 생산 및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함이 있어도 받고 싶은 국가들이 줄을 서 있는데 생산 역시 차질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발행한 미국 무브 보고서에서는 공급망의 문제가 방산업계 전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PAC-3 제조사인 웰테는 시스템 통합 문제 및 공급망 문제로 인해 제공이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미사일 열전지의 공급업체인 VT는 PAC-3 프로그램에 대한 제품 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사일 발사대 공급업체 역시 PAC-3 프로그램의 비용 및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품질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였죠. 이에 폴란드는 이미 2017년 미국의 PAC-3 208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고 2025년까지 8개 포대를 실전 배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한 대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방 진영 유일한 첨단 방공체계인 천궁이가 러시아를 대항할 전세계 유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지난 9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MSPO에서는 폴란드가 NIG 넥스1과 천궁의 구체적인 납품 가능 시기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6월 방한한 폴란드군 지원단은 천궁을 직접 보기 위해 NIG 넥스1 생산 공장까지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천궁이는 UAE의 4조 원의 수출 성과에서 그 저력을 알 수 있듯 패트리어트와 동등 그 이상의 성능을 지녔고 마하오에 필적하는 속도와 함께 레이더 방해 전파에 강하며 발열량이 낮아 쉽게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특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 진영 무기 체계에서 유일하게 수직형 콜드런치 발사를 적용해 대러시아 미사일 킬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콜드런치 방식이란 발사 중 인근에 있을지도 모를 작업 인원에 대한 부상과 발사대에 대한 손상 위험을 줄이고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도록 먼저 압축 가스를 사용하여 발사 튜브에서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올린 디그 후에 로켓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미사일이 발사되기만 하면 되지 무슨 차이가 있겠냐 하실 수 있지만
러시아의 공격 전술이 전면전에서 이제 새벽을 틈탄 미사일 기습 전략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서방 체계에서 사용되던 경사형 함런치 방식이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사형 발사가 적용되어 있으면 발사대 위치를 표적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미리 맞춰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반면, 수직 발사형 콜드런치는 어떤 표적이 어디서 발사되던 간에 상관없이 360도 모든 방향에서 마하의 속도로 접근하는 표적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이 아무리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기습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거기다 한국은 워낙 미사일 강국인지라 대량 생산 및 운용이 가능하고, 이에 패트리어트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빠르고 철저한 납기 일정 준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 북중러의 비상식적인 적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이런 괴물 무기가 탄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위협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단군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최악의 지리적 위치에서 부득불 자주국방의 역량을 극대화한 한국, 이제는 세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국 국방력은 반에선 4등이지만 전교 208명 중 6등이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